안녕하세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짧아 보인 40대 남자입니다.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살고 연륜이 있으신 인생 선배님들이 계신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실 삶의 의미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자란 저는 그저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먹고 살고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돈이나 재산 같은 걸 물려주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였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다. 발다리 멀쩡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인생이 만사형통인 거야. 철수야, 이 아버지 말을 꼭 명심해라. 네, 아버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들으며 사실 반신반의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그 말을 실천하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은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멀었죠. 사춘기 시절에는 그렇게 살아봤자 손해만 보고 남들한테 우습게 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천성이 교활하거나 꾀를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저 소처럼 우직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자란 것이었죠. 고장난 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선풍기 날로 삽니다. 현금 매입 못 쓰는 가전제품 좋은 값에 쳐드립니다. 젊은 시절 저는 트럭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전제품 매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매입한 못 쓰게 된 것들을 고물상에 되파는 일을 했죠. 요즘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직업이지만 그래도 한때 그 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한 것은 바로 제 아내 때문입니다. 트럭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만날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기요, 선풍기랑 라디오 좀 팔려고 하는데요. 라디오도 가져가시나요? 예, 그럼요. 가게 안에 있어요. 다 고장난 것 같은데 너무 낡아서 고치지도 못하겠네요. 제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시내에 있는 커튼집이었는데 아내는 그 커튼집 딸이었고 가게 일을 돕고 있었죠. 팔겠다는 물건을 살펴보니 라디오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주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이건 좀 팔기 아까운 것 같은데 수리해보려고 하셨어요? 제 건 아니고 저희 엄마 물건인데 고장난 지 꽤 된 것 같고 쓰지도 않는데 버리시질 않더라고요. 고칠 수가 있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선풍기 하나 가져간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 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곱고 천사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왜 이런 여자가 미스 코리아 탤런트가 안 되고 이런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전파상까지 찾아가 필요한 부품을 사서 한참을 앉아 라디오를 고쳤습니다. 자, 어때요? 작동이 되죠? 이 모델은 비싼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팔기는 아까운 것 같아서요. 저야 가져가면 좋지만 어머님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때마침 잠시 자리를 비웠던 여자분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소리가 나오는 라디오를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어머나, 알게 되네? 어떻게 한 거니? 저번에 갔어도 이런 거 고치지도 못한다고 하길래 완전히 고장나버린 줄만 알았는데. 여기 이분이 고쳐주셨어. 솜씨가 좋으시네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가게엔 무슨 일로?
가게 안에 있는데 망가진 가전제품 매입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저 큰 선풍기랑 라디오를 팔려고 했어요. 선풍기는 몰라도 라디오는 절대 안 돼. 이걸 그냥 팔려고 했니? 지수가 이거 아빠가 남기신 물건이라고 했잖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빠 물건. 그게 뭐라고? 얘가 정말 아유, 처음 보는 분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선풍기는 팔게요. 라디오 말고 선풍기만 가져가시면 얼마예요? 아니지. 라디오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수리 비용을 드려야 하는 거네. 선풍기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땀 좀 봐. 이거 고치느라고 이렇게 땀을 흘리신 거예요? 예, 지수가 시원한 식혜 한 잔 드리지 않고 뭐하니? 그렇게까지 사연이 있는 라디오인 줄은 몰랐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식혜 한 잔을 얻어먹고 선풍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선풍기 매입값이요. 그래도 그냥 가져갈 순 없죠. 제가 이쪽에 또 종종 오니까 다음에 또 파실 거 있으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젊은 총각이 참 인상도 좋고 성실하네요. 조심히 가세요. 라디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번 들렀던 동네에 그렇게 금방 다시 가지는 않는 법인데 그 동네를 벗어나서도 커튼집 딸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몇 번 더 그 동네를 갔고 갈 때마다 너스레 떨며 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다 하며 자주 얼굴을 보였습니다. 커튼집 딸은 제 눈에만 예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더라고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심성도 바르고 얼굴도 곱기로 유명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 여자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는데 동네 총각들의 텃세며 질투가 어찌나 심하던지 사실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천사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만나며 신뢰를 쌓았고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숙이 고생 안 시키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사람 됨됨이랑 바탕이 중요한 거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야. 김서방 자네는 우직한 면이 있고 마음이 넓고 깊은 것 같은데 김서방이라면 지숙이 마음고생 안 시킬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네. 그냥 마음고생 안 하고 남편 곁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거든. 내 딸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잘 부탁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살던 곳으로 아내가 와서 살림을 차렸죠. 장모님이 계신 곳에서도 멀지 않았기에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죠. 사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할 때부터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키신 것도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질 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든든한 남편이 있으면 마음이 덜 무거울 것 같다고요. 아내는 저 없이도 혼자 장모님을 찾아 간호도하며 지냈어요. 강인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즈음에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는 우리 지숙이 결혼하는 건 보고 눈 감아야지. 지숙이 아끼고 사랑해줄 남편, 우리 사위는 꼭 내가 보고 가야지 했는데 그 소원은 김서방 자네 덕분에 이루어졌네. 그런데 사람 마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지. 지숙이와 자네가 잘 사는 걸 보니 둘 사이에 태어날 아기는 얼마나 예쁠까. 요즘은
손주를 한 번이라도 품에 안아본 다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뭐야.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라지만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까지만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어.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장모님 마음이야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죠. 저도 아내도 장모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버텨주시기를, 손주 품에 꼭 안아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만삭일 때 장모님은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출산하기 전 돌아가셔서 손주를 보진 못하셨지만 딸이라는 걸 알고 이름은 미리 지어주셨거든요. 우리 딸은 장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희, 김연희. 아내도 저도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요즘 이름에 비하면 좀 옛스러운 이름 같기도 한데 예쁠년에 기쁠희를 썼거든요. 뜻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쁠년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과 행실이 곱고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연희야 연희야 이름을 부르며 딸과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게 아내와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연희를 봤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연희는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초승달 같은 눈썹 모양이며 쌍꺼풀이 짙은 눈이며. 참 신기하네. 그러게 당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모님이 연희를 참 예뻐하셨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마치 눈으로 보고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지. 연희도 그 사랑을 아는 걸까? 장모님을 꼭 닮은 게 말이야.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정말 미인이셨어. 엄마 닮으면 우리 연희도 예쁘겠지? 당신 닮아도 예쁘고 장모님 닮아도 예쁘겠지. 우리 연희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야. 딸은 아빠 닮는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어쩌면 이게 다 내가 연희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한 덕분이야. 뭐라고 기도했는데? 당신 안 닮게 해달라고? 그럼 당연하지. 제발 얼굴은 저 안 닮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아들이면 모를까. 딸인데 말이야. 당신도 참. 그래도 나는 성품이랑 성격은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고. 당신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물론 성품이나 성격은 자라면서 형성이 되는 거지만 그냥 마음 바탕이 당신처럼 선한 아이였으면 좋겠어.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장모님의 유품을 챙겨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못하겠다던 그 라디오도 가지고 왔죠. 딸이 태어난 뒤 아내와 저는 우리가 세운 가족이라는 울타리, 보금자리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늘었다고 생활비가 많이 들었기에 계속 그 트럭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장모님 집 정리한 돈, 트럭을 판 돈으로 세 식구 살 집에 전세금에 보탰고 저는 물류창고에 취직을 했습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했죠. 딸이 어렸고 아내는 집에서 딸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벌었거든요. 아이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이 낮에도 밤에도 일을 2개나 하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정말 걱정이야. 여보, 우리 연희가 지금 어려서 내가 뭘 못하잖아. 몇 년만 더 고생하자. 연희 어린이집 다니게 되면 나도 일 구해서 일할게. 나는 괜찮아. 물론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당신이 집에서 연희 키우는 거, 또 우리 연희 먹는 거, 웃는 것만 봐도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당신과 연희가 내 삶의 이유고 의미야.
나한테 이런 삶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치. 당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또 내가 연희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끼면서 오순도순 잘 살자. 연희 잘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같이 늙어가자. 사랑해, 여보.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방 2개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아이 키우는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아침에 저 일 나갈 때면 간단히 먹을 걸 차려주고 집에 돌아오면 건강한 저녁밥을 해놨죠. 투잡으로 고생하는 저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교통비 빼고 거의 생활비로 다 주었는데 그 생활비를 아껴 써서 틈틈이 저축까지 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아이가 5살 때까지 집에서 육아를 했어요. 그보다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못 보겠다면서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연희가 너무 금방 크는 것 같아. 막 태어나서 꼬물거리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살이야.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지. 사회성도 길러야 하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하며 배우는 것도 많겠지? 그리고 연희 어린이집 가면 나도 오전에 일을 하려고 해. 동네 큰 마트 있지? 그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 구한대. 그래? 계산하는 일 괜찮겠어? 그럼 간단한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는 건데 오전에 연희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는 거고 오후 3시면 끝나거든. 연희 데리러 가야지. 많이는 못 벌어도 우리 연희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할 정도는 되겠어. 무리하지 말고. 아내는 동네 마트에 점원으로 일을 했고 저는 아내가 일을 한 뒤에도 계속 투잡을 뛰며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는 만큼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물류창고 일은 많이 고된 일이었어요. 커다란 창고에서 쉴 새 없이 짐을 분류하고 나르고 하는 일이었죠. 휴식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게 시간에 마트에서 퇴근해 딸을 데리러 간다는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 위에 쌓여있던 큰 짐들이 흔들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해! 휴대전화를 내던지고 동료를 향해 몸을 날려 동료를 밀친 순간 짐들이 큰 소리를 내며 쏟아졌어요. 전화를 끊지 않았기에 고스란히 아내에게 소리가 전해졌고 아내는 크게 놀랐었죠. 다행스럽게 동료도 저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저게 어떻게 저리 쌓여있다가 쏟아졌는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철수야. 안 다쳤다니 다행이다.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회사 측의 대처는 참 미흡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짐을 쌓은 직원을 찾아 추궁하지를 않나. 짐이 떨어져 손상되었다며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질 않나. 만에 하나 정말 큰 사고로 이어져 누가 크게 다쳤다고 해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동료와 함께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또 사고 책임을 여러 직원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참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로 결국 위에서 찍혀버린 건지 동료와 동반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죠. 진짜 나 때문에 너까지. 미안하다 철수야.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몰랐네. 일 다시 구해야겠네. 뭐 알아봐야지. 너는 어떻게 하려고? 나도 새로운 일 알아봐야지. 서울에 친척분이 고깃집을 하시는데 가서 거기 일이나 좀 도울까 한다. 원래도 서울 갈까 고민했는데 한번 가서 살아보려고. 그래, 잘 지내고 종종 연락하자. 그렇게 갑작스레
낮에 하던 일이 없어져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이런 저를 위로해주며 지지해주었습니다. 여보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막 뭐 쏟아지는 소리 나고 비명소리 들리고 이래서 난 진짜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당신이나 동료분이 무사해서 다행이고 회사 대처가 참 아쉽지만 그런 악덕인 곳에서 더 오래 일할 필요도 없어. 일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나도 일하고 있고 당신도 곧 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당신이 무사하기를 천만 다행이야. 그쪽 업계에 부당한 거에 항의했다고 소문이라도 난 건지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업종을 옮겨서 돼지고기 얼린 것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배송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곳이라 가끔 거기서 고기도 저렴하게 사거나 얻어오는 일도 있었죠. 밤에 대리기사 일은 계속 병행을 했고요. 새로 구한 곳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벌이도 더 나았습니다. 딸이 유치원을 들어갈 무렵이 되자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몇 년 더 고생하면 집도 더 큰 집으로 해서 옮길 수 있겠다. 학교 다니고 하면 연희 방 하나만큼은 제대로 꾸며주고 싶어. 책상도 좋은 거 사주고 벽지도 예쁜 거 해주고. 그러네. 어린이집 간다고 해서 저 어린 것이랑 떨어져 있는구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유치원을 졸업한다고 하네. 연희 학교 들어가면 여보랑 나랑 우리 학부모 되는 거야. 그러게. 세월이 참 빠르다. 연희 유치원 졸업식은 꼭 가야지. 일 하루 좀 어떻게 빼보려고. 그날은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자. 딸이 유치원 졸업하던 날 모처럼 아내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학사모 같은 걸 쓰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면서도 귀엽던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딸의 초등학교도 배정이 되었고 책가방 학용품을 다 사고 아이의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 아내가 마트 밖에서 상자들과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다가 그 연락을 받고 정말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 운전자였는데 그냥 차가 갑자기 마트로 돌진을 했다고 해요. 뒤돌아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아내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내 아내가, 천사 같은 아내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아이를 두고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음주는 아니었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밟아서 난 사고였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벌금과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이었는데 그마저도 낼 돈이 없다며 버티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었고 딸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갔어. 엄마가 너무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하늘나라에서 일찍 데려갔어. 연희만 두고? 엄마는 연희 안 보고 싶대? 왜 지금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거야? 아빠랑 연희랑 오래오래 지내다가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빠,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하늘나라에서 오라고 해. 연희가 엄마 너무 보고 싶다고. 연희 보러 오라고 해. 자면서도 엄마 꿈을 꾸는지 엄마 잠꼬대를 하며 눈물 흘리는 아이를 보다가 저도 울고 정말 솔직히 그때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딸만 아니었다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었을 정도로요. 솔직히 그때의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 입학식 때도 아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고, 일하는 시간도 조정해서 아이 등교를 시켜야 했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딸을 돌보고, 딸이 잠들면 대리기사 일을 하러 나가고, 정말 그 어린애를 집에 혼자 두고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1년 정도가 지나자 여전히 매일매일 아내 생각을 했지만 전보다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걸 보면 딸도 울며 슬퍼했기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딸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고, 딸은 예전에 비해 말수가 줄어들어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 되었습니다. 자랄수록 장모님과 아내의 얼굴이 많이 보였어요. 어느 날 김치찌개를 끓여 딸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유독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연희야, 연희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지? 원래 이렇게 하얀 거였어? 하얗다 못해 좀 창백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너 괜찮아?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내가 하얀 건가? 어디 아프거나 하면 아빠한테 말해야 해. 알겠지? 알았어, 아빠. 벌써 고학년이 되었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많이 늙었죠. 같이 연희 자라는 거 보면서 함께 늙어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아내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을 때 일하던 중 딸의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연희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양호실로 바로 갔고 정신이 들었다고요. 너무 놀라서 학교로 달려가 아이를 조퇴시키고 집으로 왔습니다. 연희야,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모르겠어, 아빠. 그냥 어지러웠어.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 것도 아니었는데 연희 너 다른 곳 아픈 데는 없어? 그러고 보니 그냥 좀 요새 머리가 아팠어. 근데 조금 있으면 금방 괜찮아져서.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얼굴, 빈혈 증상의 두통.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휴가를 내고 아이 학교에 결석을 한다고 말한 뒤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증상을 들은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게 했죠. 그 가느다란 아이팔에 두꺼운 주사바늘을 꽂는 것만 봐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암인 것 같습니다. 혈액암이요. 혈액암이요? 그게 무슨... 백혈병이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연희야, 안 돼. 제발. 그래도 아주 초기에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버님께서 아이 얼굴이 하얗게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일찍 알아보셨고 발견이 빠른 만큼 치료 잘 받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암세포가 피를 타고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항암제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저위험군에 속하고 초기에 치료하면 생존율도 60에서 80% 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바로 딸을 입원시켰습니다. 항암 치료가 정말 고통스럽고 끔찍하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하지만 우선은 살리고 보는 게 우선이었죠. 연희야,
오늘부터 얼마 동안은 병원에 있게 될 거야. 우리 연희가 아프대.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대.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해. 우리 연희 잘 견딜 수 있지? 응. 아빠. 딸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치료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군요. 지금 하는 일, 야간에 대리기사 일까지. 대리일이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게 우려스러웠어요. 항상 손님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차 예전에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철수,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에 연락한다. 영철아, 잘 지내? 아, 너 목소리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무슨 일 있어? 그냥 뭐 똑같지. 근데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너 아직도 낮에 창고에서 일하고 밤에 대리기사 하지? 야, 투잡도 힘든데 무슨 일을 더 해. 그래도 사람이 잠은 자고 살아야지. 그냥 꼭 쓸 곳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안부도 물을 겸 했지만 사실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전화한 거야. 무슨 제안? 진짜 너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잊은 적 없다. 내 생명의 은인 김철수. 내가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 뭘로 갚은들 목숨값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한테 도움됐으면 좋겠다. 너 운전기사 일 해볼래? 운전기사?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고 사실 VIP급을 모시는 기사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야, 너 대리기사짬이 몇 년이냐? 너 정말 운전 오래 했고 안전하게 잘하잖아. 대리일하면서 여기저기 위치나 지리도 깨고 있을 거고. 내가 우리 친척이 서울서 고깃집 한다 그래서 온 거잖아. 나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가던 삼겹살집 같은 곳이 아니라 완전 럭셔리야. 그래서 여기 오는 손님들도 다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우리 삼촌이 장사도 오래 하고 단골들도 많은데 운전기사를 구한다고 그러더라? 뭐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재벌급이라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사람 구하지도 않더라.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소개하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내가 딱 네 생각 나가지고 운전 실력 좋고 인품 인성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뒀다. 이 일이 그래도 창고에서 일하고 수입 왔다 갔다 하는 대리하는 것보단 안정적일 거야. 재벌집 기사니까 그래도 돈 더 주지 않겠냐? 영철아, 고맙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네가 소개시켜준 만큼 정말 내가 된다고 하면 나 열심히 할게. 오래전 도움을 줬던 동료가 저에게 일을 제안해줬고 뭐 가릴 게 없던 저는 당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벌어 딸 치료비 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제가 모시게 된 분은 건설 쪽에서 유명한 회장님이었어요. 양복 딱 하나 있는 거 입고 첫날 출근을 하는데 멀리서 봐도 위풍당당한 회장님의 모습에 조금 기가 죽은 것도 같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김철수입니다.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는 잘 들었네. 나 대신 면접을 본 사람인데 기억하나? 내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인데 실장 말로는 자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군. 운전 실력도 좋다고 하던데 기사치고는 젊은 편이기는 하지. 그동안 기사님들이 다 연배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운전 실력도 그렇고 좋게 봐주신 실장님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회장님을 모셨는데 첫 출근이라 엄청 긴장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해서 곧장 딸을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안에 들어가시니 실장님이 다가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이걸로
양복 몇 벌 더 준비해서 입으세요. 양복이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양복 사는 데 쓰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지금 입으신 양복 사실 복장 규정에 안 맞아요. 엄청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데 양복이 그거 하나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걸 정말 받아도 되는지. 회장님 지시라고 말했잖아요. 양복 꼭 사서 입으세요. 번듯한 걸로.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양복 사라고 돈을 다 주다니. 역시 재벌은 다른가 봅니다.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그냥 다 딸 치료비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였기에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샀습니다. 이 일을 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더 이상 투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운전기사 일로도 전에 투잡하며 벌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회장님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고 나면 딸이랑 보낼 시간이 생겼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어린 딸을 집에 두고 밤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딸이 아프기까지 한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했거든요. 아빠, 요새 옷이 달라졌어. 아빠 새로 하는 일은 그렇게 양복 입어야 하는 거야? 아빠, 멋있다. 그래?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희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자. 연희야, 힘들지? 응, 많이 아파. 그래도 아빠, 나 치료받아서 꼭 건강해질 거야. 나 중학교도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없는데 나까지 없으면 아빠 혼자 남잖아. 그러니까 나 꼭 건강해질 거야. 그래, 연희야. 당연하지. 우리 연희 꼭 완치돼서 건강해질 수 있어. 우리 힘내자. 세상에 정말 딸과 저 둘뿐이었어요. 완치라는 것에 온 기대와 희망을 걸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를 버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회장님 기사 일을 하며 느낀 건데 정말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군요. 예전에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하셨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뒷자리에서 지그시 앉아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온갖 근심에 휩싸여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돈이 넉넉하게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돈 많으면 이 많은 근심이 다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인생이란 그럴수록 돈보다 귀한 것은 결국 사람이고 가족인데 이제 저한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 딸 연희만을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을 회사에 모셔드리고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딸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전화를 받았죠.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딸을 보며 그저 의식을 찾기를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거의 하루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 다행스럽게 의식을 찾았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참 뒤에야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앞불싸 회장님의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김 기사님, 회장님 급하게 일정 생겨서 이동하셔야 하는데 말도 없이 어디를 가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분인 줄 몰랐네요. 저한테라도 미리 말을 했어야죠.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이거 확인하면 당장 연락하세요. 문자 메시지에서도 화가 잔뜩 난 게 느껴지더라고요.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의식이 없다 해서 정말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내는 줄 알고 너무 두려웠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제 실수가 맞았습니다. 큰 실수였죠. 비서실장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오더군요. 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 일한 걸로 월급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회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했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산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비서실장님과 회장님이 나오시더군요.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도 급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경황이 너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 기사님,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 제 유일한 가족, 제 딸이 있습니다. 딸한테는 엄마도 없어요.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12살인데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 애한테는 저밖에 없어요. 저 일 계속해야 합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게. 회장님이 비서실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했고 실장님이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 회장님을 모신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죠. 그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법이야. 내가 자네를 안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진중하고 신술해 보였는데 어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리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렇다면 가봐야지. 가족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뒤로 그날 일에 대해 다른 말은 더 안 하셨고 저도 다시 회장님 기사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회장님 일정이 오후에 일찍 끝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는 딸한테 갈 수 있구나.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죠. 계속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와 집에 있었거든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하는 겁니다. 김 기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김 기사 집에 한번 가고 싶네. 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 집이요? 집이 어느 쪽인가? 가보게나. 영문을 모른 채 회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집이 누추한데 그리고 딸이 아파서 제가 워낙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고 또 집사람이 없다 보니 괜찮네. 가는 동안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길 때 하는 그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니 모처럼 일찍 온 아빠를 딸이 반겼죠.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도 빠져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손님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희야, 인사드려. 아빠가 모시는 회장님이셔. 안녕하세요. 당황했지만 딸은 회장님에게 배꼽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본 회장님이 갑자기 딸을 와락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다 내 탓이네. 내 탓이야. 이렇게 되기 전에 진짜. 저희 딸을 아시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멀뚱멀뚱 회장님을 바라보던 딸도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저도 영문을 몰라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TV 옆에 놓아둔 라디오를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장모님의 유품이었죠. 이거야, 이거. 내가 그이에게 선물한 거였는데. 맞구나, 맞아. 자네 딸이 이순애의 손녀인 게 맞구만. 돌아가신 장모님을 아시나요? 어떻게? 눈치를 보던 딸이
얼른 물 한 잔을 떠와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물을 마신 뒤 회장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오래전 이야기라네. 50년도 더 지난 까마득한 옛일이군. 당시에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네. 돌아가신 부친께서 사업을 막 키워가고 있었지.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버님께서 운영하던 회사에 들어와 밑에서부터 이 일을 배우고 있었어. 당시 그냥 서류 작업하고 간단한 일을 하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애였지. 당시에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나를 평사원으로 알았던 거야.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순애에게 반해서 몰래 교제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깊어지는 걸 느끼며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말을 해야지 했어. 아버님께도 말씀드릴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러기 전에 아버님이 순애와의 일을 알아버렸고 길길이 날뛰며 순애를 해고하고 말았다니.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야. 돈을 몇 푼 쥐어줬다고 하는데 그 길로 순애가 나를 떠나버렸어. 말도 없이. 그 마음도 이해를 해. 내가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알게 되어 쫓겨났으니 나를 원망했을 테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마음을 접었다네. 그런데 순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거든.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켠에 순애가 늘 있었다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지만 먼저 간 내 아내에게 떳떳하지 않은 짓은 하지 않았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지. 그토록 오래 그리워하고 마음에 품은 줄 알았더라면 결혼 전에 내가 순애를 찾아야 했던 거였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저 순애가 어디선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기만을 바랐다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 한참을 흐른 거야. 그러다가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이순애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더군. 살아는 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많이 늙었겠지. 참 젊었을 때 구웠는데 다 늙었으니 그저 그동안 고생했다. 인사라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다네. 무척 힘들었어.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야지. 사람을 써서 알아봤을 때 순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없더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딸이 있는 거야. 그때 알았네. 그 딸아이가 내 아이였다는 것을. 출생 관련 기록을 보니 시기가 맞더군. 그리고 그 딸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지. 제 아내의 이야기군요. 몇 년 전에 급작스러운 사고로 그만. 그래, 난 얼굴 한 번도 못 본, 있는지도 몰랐던 딸이지. 그 젊은 나이에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그렇게 떠나버리다니. 나한테 소식 한 번을 전하지 않았어. 그렇게 낳아서 평생을 혼자 키웠던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 말을 했더라면, 내가 알았더라면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던 거야. 그 딸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지만 그 딸이 결혼해 아이가 있더군. 아이를 남기고 간 거지. 그게 바로 제 딸입니다. 연희요. 김연희.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이 라디오는 말이야. 순애랑 만나던 시절
순애가 음악 듣고 라디오 듣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 내가 사준 라디오라네. 당시 제일 좋은 걸로다가 순애 생일에 선물을 했는데 그때도 월급쟁이가 이런 비싼 걸 사주느냐고 그랬었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만. 장모님께서 아끼시던 라디오라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망가져 있었는데 그건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신 뒤에 저와 아내가 장모님 유품을 챙기며 여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이 라디오를 선물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에게도 말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묻고 그저 홀로 책임을 졌던 거야. 내가 알았더라면 순애도 내 딸도 그렇게 떠나보내다니. 회장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써서 알아보셨기에 언젠가 저나 제 딸을 찾을 거였지만 그 전에 제가 우연히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된 게요. 인연이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연희의 제 딸의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연희라고 했니? 네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단다. 순애를 많이 닮았구나. 제가 아파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 정말 고생이 많다. 아가. 그렇지만 이목구비, 눈썹이며 눈이 깊은 게 젊은 시절 순애를 많이 닮았어. 난 알아볼 수가 있지. 세월이 많이 지나도 말이다.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회장님은 저의 딸의 치료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 딸은 그 독하다는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완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요. 무사히 완치되어 학교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순애도 지숙이도 지키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더 늦지 않아서 연희를 볼 수 있었다네. 완치되고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자네도 정말 고생 많았네. 저는 지금도 계속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다른 자리를 알아봐준다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회장님을 가까이 모시는 운전기사 일이 좋았기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리고 운전은 제가 자신 있게 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우리 딸이 완치된 뒤 치료를 잘해준 병원의 고마운 마음, 또 우리 연희처럼 어린 나이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딸이 입원했던 병원 수화병동에 많은 돈을 기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백혈병 치료에 힘써달라고 하면서요. 생각해보니 살면서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뒤 그저 아이 잘 키우고 같이 늙어가는 것. 그게 제 인생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아내가 떠난 뒤 원망하는 마음이 컸죠. 남한테 나쁜 짓 한 적 없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면서요.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이었는데 딸이 무사히 완쾌를 한 지금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연희가 커가는 과정을 아내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제가 아내 몫까지 열심히 딸을 돌볼 겁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바라는 것도 그것일 테니까요. 엄마를 닮아 너무도 예쁜 딸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